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꼬박 반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날 부엌창으로 들어오던 늦은 오후의 빛이 눈에 선합니다. 나는 67, 결혼한 지 40 해가 되던 해에 남편에게 딱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각방 좀 씁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요구도 아니었고 원망을 담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내 몸이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이면 옆에서 울려오는 코 고는 소리에 다시 깨어나는 내 나이가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40 해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그 순간을 기다려 온 사람처럼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자. 나는 그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각방과 이혼 사이에 대체 무슨 다리가 놓여 있길래 사람이 그 두 단어를 그렇게 태연히 이어붙일 수 있는지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부부가 다 그러고 산다고,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간다고. 나도 그렇게 믿으며 40 해를 살았습니다. 시부모 병수발을 들 때도,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고 빚쟁이가 대문을 두드릴 때도 나는 이 악물고 견뎠습니다. 견디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40 해가 각방 한마디에 종이장처럼 찢겨 나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우리 사이에 남은 게 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어도 정은 남았으리라고. 40 해를 한 이불 덮고 살았는데 그 정마저 없을 리가 있겠느냐고.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젊어서 이별하는 것과 늙어서 버림받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젊을 때야 상처가 아물 시간도 있고 다시 시작할 힘도 있지요. 하지만 67의 40 해를 함께 산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남은 인생 전부를 통째로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내가 참고 견딘 그 모든 날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선고를 받는 일입니다. 나는 그 선고 앞에서 오래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고 눈가는 주름지고 어깨는 굽은 그 노인이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것이어서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나를 밀어낸 그 사람이 향한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밑바닥에 떨어진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그곳까지 내려갔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오랜 세월 한 사람만 바라보며 자신을 지우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집안을 위해 내 이름을 잊고 살아오신 분들. 저는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치고 싶습니다. 나처럼 늦은 나이에 뒤통수를 맞더라도 결코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밑바닥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고 서러운 대목이 나오더라도 부디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내 이름은 이제 와서 밝히자면 최명순입니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다 보니 내 이름 석자를 소리내어 말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에야 나는 비로소 내 이름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그러니 이건 최명순이라는 한 여자가 67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 이름을 찾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버림받은 한 여자가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정작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건 통쾌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준 상처가 어떻게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남은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한 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아주 나중에야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그 반전 앞에서 여러분도 아마 나와 같은 마음이 되실 겁니다.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6 되던 해였습니다. 중매로 만난 사이였지요. 첫 선을 보던 날, 그이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과묵함을 믿음직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묵함이란 게 실은 무심함의 다른 이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6에 나는 그런 걸 구별할 만큼 세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말 없는 남자가 속이 깊은 법이라고 하셨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시집을 왔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말 없는 것과 마음 없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이는 작은 철물 도매상을 했고 나는 살림을 하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딸 지영이와 아들 성호.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나는 내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나를 부르는 이름은 많았지만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도시락을 싸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시부모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점심때였고 점심을 치우면 저녁 준비였습니다. 하루가 부엌에서 시작해 부엌에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내 또래 여자들은 다 그렇게 자신을 지우며 살았고 나는 그게 삶인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신 세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을 앓다 가셨습니다. 마지막 3년은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긴 병수발을 드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이에게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었고 나는 그게 억울하다는 생각조차 못할 만큼 그 시절 여자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가 아가, 아가 하고 부르면 나는 자다 말고 일어나 이부자리를 갈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코를 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남편은 상주 노릇을 하며 문상객을 맞았고 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문상객들은 며느리가 효부다, 효부야 하고 칭찬했지만 정작 그 며느리는 손이 되어가며 사흘 밤을 부엌에서 지새웠습니다. 그때도 나는 내 자리가 부엌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업이 기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갈 뻔했지요. 그때 나는 시장통에서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나물을 무치고 멸치를 볶아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여름이면 땀이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났지만 나는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대고 남편의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팔다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니 살림이 다시 폈습니다. 빚을 다 갚던 날 나는 남편이 내 손을 잡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이제 좀 살겠네 하고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이는 그 시절을 두고 당신이 고생했지라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 지나간 것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그 서운함을 마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묻어둔 서운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 세어보니 40해가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그이가 기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준 적도 없었습니다. 몸살이 나서 알아누운 날에도 그이는 밥은 하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파도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나는 어느새 내가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살림 도구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정으로 사는 거지 하면서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자라 제 갈 길을 가고 남편도 나이가 들어가기를 접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은 집. 나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둘이 오붓하게 그동안 못 나눈 정을 나누며 늙어갈 수 있으리라고. 젊어서 못 간 여행도 다니고 손잡고 공원 산책도 하고 그렇게 남은 날을 채워가리라고. 그런데 웬걸 둘만 남으니 그 사람의 무심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만 돌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응, 그래 할 뿐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말없이 먹고 다 먹으면 또 말없이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곤 하루에 10마디가 안 됐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외로움이 더 사무치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가끔 그이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봄에 벚꽃 구경이나 갈까요? 하면 귀찮아, 사람만 많지 하고 잘랐습니다. 여보, 옆집 김씨네는 부부가 손잡고 아침마다 산책하더라 하면 그 집 사정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말을 걸수록 외로워지는 관계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집은 두 사람이 사는 집인데도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얕아졌습니다. 자다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고 겨우 눈을 붙이려 하면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그 소리에 밤새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창이 환해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이는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이불 속에서 새어나오는 그 파란 불빛이 나는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재미있는 게 그렇게 많아서 밤마다 저럴까 싶으면서도 나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뭘 그렇게 봐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엎어 놓았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했지만 나는 그저 나이 든 사람이 화투 게임이라도 하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파란 불빛이야말로 우리 결혼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였는데 나는 그걸 읽지 못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렸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도 늘 몸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수면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면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편히 주무실 환경을 만드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각방을 쓰자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그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40해를 한 방에서 잔 사람에게 이제 방을 나눠 쓰자고 하는 게 나에겐 그렇게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까봐, 오히려 그이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토록 망설였던 겁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대사를 연습했습니다. 서운하지 않게, 부드럽게, 미안한 마음이 잘 전해지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지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걱정했는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집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큰맘 먹고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과일을 깎아 내놓으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새 잠을 통 못 자서 그러는데
우리 방을 좀 따로 쓰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 코 고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하도 안 좋아서 그래요. 건넌방 비어 있으니 내가 거기서 자면. 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이의 눈치를 살피면서요. 사과 접시를 그의 앞으로 밀어놓는 내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뭐라고 40해를 산 부부 사이에 이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게 이토록 조심스러운지 나는 스스로가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과 한 조각을 천천히 씹더니 접시를 밀어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드디어 꺼낼 기회를 잡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담담한, 거의 준비해둔 대사를 읊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이혼하자. 나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각방 쓰자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런데 그이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농담 아니야.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이참에 정리하자. 서로 각방 쓰면서 남남처럼 살 바에야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분한지 나는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산하고 벼려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방과 이혼. 그 사람에게 그 둘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이는 각방이라는 핑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이든 꼬투리 잡힐 말을 하기만을.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혼을 입에 올리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을요. 아내가 먼저 방을 따로 쓰자고 했으니 남남처럼 살자고 한 건 아내라는 명분. 그 사람은 그 명분을 손에 쥐려고 40해를 함께 산 사람 앞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제야 그이가 밤마다 들여다보던 그 파란 불빛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당신 혹시 누구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지쳤어. 나도 남은 인생 나답게 살고 싶어. 나답게. 그 말이 참 우스웠습니다. 40해를 나를 그림자처럼 부리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나답게 살고 싶다니. 그럼 나는 그동안 누구답게 살았단 말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지운 그 세월은 어쩔 거냐고, 당신 어머니 병수발 3년은 어쩔 거냐고, 당신 빚 갚느라 시장 바닥에서 언손 녹이던 그 겨울들은 어쩔 거냐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0해 동안 참는 데만 익숙해진 입은 정작 따져야 할 순간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건넌방이 아니라 안방에서 코 고는 소리도 없는 텅 빈 침대에서 나는 밤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날부터 남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나는 살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보았습니다. 소파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40해를 본 얼굴인데 그날따라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저 사람과 내가 정말 40해를 함께 산 게 맞나? 나는 그 낯설음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내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 때도, 시장에서 반찬을 팔 때도 이 사람은 마음 한구석으로 나를 떠날 날을 헤아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40해가 통째로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실은 이 사람에게는 견디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새벽 거실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은 어제와 똑같은데 내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이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딸 지영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쳤나 봐. 각방 쓰자는데 이혼이 말이 돼. 내가 아빠한테 전화할게. 지영이는 내 편이었습니다. 엄마, 절대 도장 함부로 찍지 마. 엄마가 아빠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몫은 엄마가 꼭 챙겨야 해. 나는 딸의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성호는 달랐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요? 남들 보기 창피하게. 그냥 좀 참으시지, 그랬어요. 아빠도 저러다 말겠지. 나는 아들의 그 말에 두 번째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아들마저 나더러 참으라니. 이 나이 먹도록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그 애를 배 아파 낳고 그의 뒷바라지에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말이 참으시지 그랬어요라니.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빠 말 신경 쓰지 마. 오빠는 원래 자기밖에 몰라. 엄마는 엄마 인생 살면 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딸의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40해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엄마 인생을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내 인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호는 며칠 뒤 집에 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도 힘드셨겠죠. 근데 재산 문제는 깔끔하게 하셔야 해요. 저도 나중에 곤란해지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재산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40해가 무너지는 순간에 자식이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부엌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그 애가 앉았던 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자리에서 처음 뒤집기를 하고 처음 일어서고 처음 엄마 하고 부르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그날 이후 남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알아봤는지 이혼 절차를 술술 꿰고 있었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이미 계획이 서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훨씬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구나. 각방이라는 내 한마디는 그저 방아쇠였을 뿐 총알은 이미 오래전에 장전되어 있었구나. 나는 40해를 함께 산 사람의 진짜 얼굴을 67이 되어서야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내가 알던 그 어떤 얼굴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젊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요. 40해를 살림만 한 여자가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하는 걸 알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이 하자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딸 지영이가 엄마 변호사 꼭 써야 해 하고 몇 번을 말렸지만 나는 설마 40해 산 사람끼리 그렇게까지 하겠니 하며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는 나중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과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이의 치밀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반찬 장사로 모은 돈, 내가 새벽마다 손이 갈라져 가며 번 돈이 보태진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건물의 명의가 남편 단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세금 문제라며 서류에 도장 찍어 달라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이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서류 몇 장을 내밀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그이는 그때 이미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40해를 함께 산 아내의 도장을 40해 뒤에 아내를 내치는 데 쓰려고 미리 받아둔 겁니다. 그 치밀함 앞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통장의 돈도 어느새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건 사업 자금으로 다 나갔다. 그건 성호 결혼 때 쓴 거다 하며 하나하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관리한 것도 그 사람이었고 도장을 준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40해 동안 우리 집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대로 알뜰히 쓰는 게 미덕인 줄 알았거든요. 그 미덕이 결국 나를 빈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내가 손에 쥔 것은 40해를 바친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액수였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남편이 갔고 나는 작은 전세금 정도를 받아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 편에서 서류를 착착 정리했고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이 나중에 그 서류를 보고는 엄마, 이건 너무해 하며 울었습니다. 집을 나오던 날이 떠오릅니다. 나는 40해를 산 그 집을 뒤로하고 짐을 실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배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마치 세입자가 나가는 걸 지켜보듯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 키 재느라 그어놓은 문틀에 연필 자국, 시어머니가 쓰시던 방, 내가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던 부엌. 그 모든 세월이 이제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예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돌린 고개가 40해에 대한 그 사람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올 때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트럭 기사 아저씨가 룸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다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그 작은 친절에 나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산 사람은 휴지 한 장 건네지 않는데 처음 본 남이 건네는 그 휴지 한 장이 왜 그리 사무치던지요. 내가 얻은 새 집은 변두리의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좁은 부엌이 딸린 곳. 40해를 넓은 집에서 살다 이런 곳에 오니 모든 게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창을 열면 옆 건물 벽이 코앞이었습니다. 짐을 풀 기운도 없어서 나는 상자들 사이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삿짐 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뜯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40해가 겨우 트럭 한 대에 다 실린다는 사실이 나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꺼내다가 우리가 신혼 때 장만한 밥공기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 것, 하나는 내 것. 이제 하나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 밥공기를 손에 쥐고 오래 울었습니다. 밤이 되자 낯선 천장 아래 홀로 누웠습니다. 그렇게 각방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 온 집이 각방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없는 밤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옆자리의 온기가 40해를 밉든 곱든 옆에 있던 그 사람의 숨소리가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무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날 밤 각방을 쓰자고 했던 나 자신을 몇 번이나 원망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참았다면 이 지옥은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어쩌면 그 한마디가 아니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 핑계를 찾았을 텐데. 나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원망과 후회 사이를 수없이 오갔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의 눈길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혼당했다더라. 그 수군거림이 어디를 가나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가도 병원에 가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들 부부 동반으로 나오는 자리에 혼자가 된 나는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 친구가 명수나 나와 하고 불렀지만 막상 나가보니 다들 남편 자랑,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다 돌아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딸 지영이가 오라고 했지만 사위 보기 민망해서 나는 핑계를 대고 홀로 빌라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떠들어댔고 나는 그 앞에서 혼자 식은 떡국을 먹었습니다. 40해 동안 명절이면 20명상을 차리던 손으로 나는 이제 혼자 먹을 떡국 한 그릇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돈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나니 손에 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나오는 것도 쥐꼬리만 했습니다. 40해를 남편 그늘에서 살림만 한 여자에게 세상은 아무런 안전망도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하루하루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이 돈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라도 나갈까봐 나는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병원 대신 팥으로 버텼습니다. 반찬값을 아끼려고 콩나물 한 봉지로 사흘을 먹었습니다. 40해 전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그 손으로 이제 나는 나 하나 먹일 반찬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67은 40해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이라곤 초라한 빌라 한 칸과 병든 몸뚱이뿐인 그런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로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그냥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밤이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낡은 빌라는 외풍이 심했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느라 나는 두꺼운 내복을 껴입고 이불 속에서 웅크렸습니다. 손이 시려 물을 데워 손을 녹였고 밤이면 발이 얼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겨울을 나던 어느 날 나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순간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산 남편도 두 자식도 그 순간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여기서 잘못되어도 며칠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무엇보다 서러웠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벽을 짚고 침대까지 기어갔습니다.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무서웠거든요. 나는 파스를 붙이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려 부엌까지 가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앓는 동안 나는 자꾸만 나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아픈 몸을 끌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나? 아침이 밝아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나에겐 형벌 같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저 이 모든 게 조용히 끝나버리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 나는 정말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왜 며칠째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나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무 일 없다, 괜찮다 했지만 지영이는 내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갈게. 나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날 밤 지영이는 2시간을 달려와 내 빌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은 알아누운 내 얼굴을 보고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어? 지영이는 나를 부축해 병원에 데려갔고 밤새 내 곁을 지켰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누워있으니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에게도 아직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그 밤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자꾸만 일어나 내 이마를 짚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그 애가 나를 돌보는 손길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40해 동안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돌봤는데 이제 이 아이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그 사실이 서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며칠 뒤 몸이 조금 나아졌을 무렵 나는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동네 큰 길가를 천천히 걷는데 저만치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었을까요? 화려한 옷차림에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였구나. 밤마다 그이가 들여다보던 그 파란 불빛의 정체가, 각방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가게를 접기 전 거래처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정아라고 했습니다. 남편보다 15살이나 어렸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 여자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런 소문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40해를 함께 산 남편이 나를 버린 진짜 이유가 저 여자였다는 사실이 나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나는 백화점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40해가 저 화려한 가방 하나보다 못한 것이었나. 나의 젊음이, 나의 헌신이 저 젊은 여자의 웃음 한 번보다 가벼운 것이었나. 며칠 뒤에는 더 참담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던 길에 나는 옛 친척 모임과 마주쳤습니다. 남편 쪽 사촌 동서가 나를 알아보고는 대놓고 위아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소문 들으니 고생이 많으시다던데.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호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이는 들으라는 듯 소곤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이혼당하고 저 꼴이 됐으니 쯧쯧.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그 시선들이 바늘처럼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40해를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왜 이런 손가락질이어야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다음 달 방세를 어떻게 낼지 막막했습니다. 쌀이 떨어져 이웃에게 한 대박을 구워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40해를 남부럽지 않게 살림을 꾸리던 내가 이제 남에게 쌀을 꾸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 부끄러움과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헤아렸습니다. 아무리 헤아려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도리를 다하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벌은 내가 받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물음의 답을 오래도록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오래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튼 손, 굽은 어깨.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순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방치했구나. 40해 동안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너 자신은 이렇게 늙고 지치도록 내버려 두었구나. 나는 거울 속 나에게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저 여자가 부러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가여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이제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바닥에 닿으면 그 다음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더군요. 잃을 것이 더 없으니 오히려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아주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밖에 나가보자. 햇볕이라도 좀 쬐어보자.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나를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한 걸음이더군요. 며칠 뒤 딸 지영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동네 복지관에 노인 프로그램 많더라. 엄마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뭐라도 배워봐. 나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냐고, 이 초라한 몰골로 어딜 나가냐고. 하지만 딸은 막무가내로 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는 난생 처음 노인복지관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자가 된 사람들, 자식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노인들. 그들 속에 섞여 있으니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한글 서예반에 들어갔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처음엔 떨렸지만 먹을 갈고 종이 위에 한 획 한 획 그어 나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40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예반 선생님은 내 글씨를 보고 어머님, 손끝에 정성이 있으세요. 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며칠을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 40해 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칭찬을 나는 낯선 서예 선생님에게서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나는 좋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특히 순옥이라는 이가 나와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순옥이도 몇 해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예를 배우고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순옥이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명순아, 우리 나이엔 말이야.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 평생 남 위해 살았으면 됐지. 남은 날은 나를 위해 써야지. 그 말이 내 마음의 씨앗처럼 심겼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이 곁에서 나는 조금씩 그 말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는 복지관 소개로 작은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급식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40해 동안 갈고 닦은 나의 손맛이 그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만든 반찬을 잘 먹었고, 원장 선생님은 여사님 덕분에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요 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보고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길 때면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내 손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손으로 번 그 돈은 남편이 마지못해 나누어준 재산보다 훨씬 값졌습니다. 복지관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서예반에서 어떤 글자를 쓸까? 순옥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어떤 반찬을 해줄까? 하루하루의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40해 동안 남을 위해 차리던 밥상을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려서 창가에 앉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대접하다 보니 나도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복지관에서 어버이날 행사로 작은 서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쓴 수복 강령 쇼프 강닝 넉자가 벽에 걸렸습니다. 40해를 살면서 내 이름으로 무언가가 사람들 앞에 걸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딸 지영이가 그 전시회에 와서 내 글씨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엄마가 쓴 거야? 너무 멋지다. 딸의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해 만에 나는 누군가의 자랑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 속 나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참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옥이는 나에게 여행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사람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진 강가를 걸으며 나는 40해 동안 남편에게 그토록 가고 싶다고 했지만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벚꽃 구경을 마침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요. 강물에 비친 벚꽃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왔더라면 이렇게 좋았을까?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한지도 모른다. 곁에 있어도 외롭던 사람과 함께이던 시절보다 나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들과 함께인 지금이, 그 깨달음은 나를 조금 슬프게, 그러나 더 많이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남편에 관한 소문이 하나둘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소문을 전해준 건 옛 이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순 씨, 그 집 양반 요새 안 좋다더라. 그 젊은 여자하고 살림 차렸다는데 뭐 벌써 삐걱거린다는 말이 있어. 나는 그 말에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40해를 함께 산 사람이 잘못되고 있다는 소식은 통쾌하기보다는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 김정아는 남편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며 나에게서 지켜낸 그 상가 건물도 어느새 그 여자 명의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홀딱 빠져 그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고, 여자는 필요한 것을 다 챙긴 뒤에는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에게는 그토록 치밀하고 계산적이던 사람이 젊은 여자 앞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 40해 동안 나의 헌신은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낯선 여자의 몇 마디 달콤한 말에는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지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식을 들으며 나는 통쾌함보다 서글픔이 더 컸습니다. 한때는 그이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나를 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이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그리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그이를 미워할 만큼의 미련조차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움도 애정이 있어야 생기는 법이니까요. 나는 이제 그이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그저 담담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담함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그 세월에서 놓여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무렵 아들 성우에게서도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그 아줌마가 아버지 돈을 다 가지고 나갔대요. 아버지 지금 거의 빈털털이에요. 재산 문제라면 그렇게 계산이 빠르던 아들이 이제 와서 당황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나는 그 전화를 받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편에 서서 재산을 챙기던 아들이 결국 그 재산이 엉뚱한 여자에게 다 넘어가는 걸 지켜보게 된 것이지요. 인생이란 참 얄궂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발을 동동 굴렀을 나였지만 이제 나는 그런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나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마당에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예반을 마치고 순옥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빌라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이는 초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몸은 눈에 띄게 야위었고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그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명순아.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40해를 함께 살면서도 좀처럼 다정하게 불러준 적 없던 내 이름을 그이는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옥이가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고 나는 남편과 마주 섰습니다. 그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그 여자한테 홀려서 40해를 함께 산 당신을 그렇게 내치고. 그이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돈도 집도 건강도 다 잃었어. 그 여자는 필요한 것만 다 챙겨서 떠나버렸고 나는 이렇게 병들어 혼자가 됐다. 명순아, 내가 잘못했다.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그러더니 그이는 지팡이에 의지한 몸을 힘겹게 낮추려 했습니다. 마치 무릎이라도 꿇으려는 듯한 그 모습에 나는 황급히 그이를 붙들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봐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말에 나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나는 저 사람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40해를 그렇게 길들여진 마음이란 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은 예전에 그 단단하던 손이 아니라 병들어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영순아, 나 이제 갈 데가 없다. 아파도 물 한 모금 떠줄 사람이 없어. 밤이 무서워. 당신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 당신이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당신이 다려주던 옷이. 그이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통쾌함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린 사람이 이제 병들고 빈털터리가 되어 내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상하게도 슬픔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결국 저렇게 되었구나. 40해를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이 저런 모습이라니. 나는 그의 초라한 모습에서 어쩐지 나의 지난 겨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남편을 돌려보내고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그리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이가 저렇게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돌아와 달라고 하면 앞, 뒤 재지 않고 덥석 그 손을 잡았을 겁니다. 40해 동안 그렇게 길들여진 마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아프면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하고 남편이 부르면 달려가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몇 달 밑바닥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의 한마디에 온 마음이 흔들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나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준옥이에게 이 일을 털어놓으니 그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명순아,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다만 이것만 기억해. 불쌍하다고 다 짊어지면 결국 너만 또 무너져.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자기를 희생하는 건 다른 거야.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과 나를 희생하는 것. 40해 동안 나는 그 둘을 구별하지 못하고 늘 나를 희생하는 쪽을 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성호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주 간곡한 태도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간병할 사람도 없고 엄마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40해를 같이 사신 분이잖아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부터 챙기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짐이 되니 그 짐을 나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있을 때는 아버지 편에 서더니 그 재산이 사라지고 병든 몸만 남으니 이제 엄마에게 그 병수발을 맡기려는 것이지요. 나는 그 속내가 훤히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딸 지영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 그 사람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며칠을 앓을 때 그 사람 어디 있었어? 그 젊은 여자랑 백화점 다닐 때 엄마는 쌀을 구워 먹었잖아. 이제 와서 병드니까 엄마한테 병수발 시키려고. 오빠도 참 뻔뻔하지. 엄마 인생 이제 겨우 폈는데 다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마. 딸의 그 말은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 일에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나는 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40해라는 세월은 미움만으로 딱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40해를 함께 산 사람인데 저렇게 병들어 갈 곳 없는 사람을 어떻게 모른 척하니.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 40해 동안 참고 견디던 그 목소리가 다시 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순아, 그 사람이 너를 버릴 때 너의 도리를 생각했더냐. 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며칠을 앓아누웠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있었더냐.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삶을 놓아버리고 싶었을 때 그 사람이 너를 찾았더냐. 나는 방 안을 서성이다 서예 연습을 하던 종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내가 한 획 한 획 정성껏 써 내려간 글자들이었습니다. 그 글자들 속에는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내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나는 다시 그 사람의 병수발을 드는 아내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하루 종일 병간호를 하고 다시 나를 잊고 사는 삶으로 40해 동안 그렇게 살다 버림받았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그 삶으로 돌아간다면 지난 겨울 내가 흘린 그 눈물은, 내가 겨우 되찾은 이 작은 평화는 다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나는 밤새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새벽녘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문득 지난 겨울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차가운 타일 위에서 아무도 없이 홀로 천장을 바라보던 그 순간을. 그때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남편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딸의 전화 한 통, 순옥이의 손길, 서예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어린이집 아이들의 웃음. 나를 다시 살게 한 것은 나를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밑바닥에서 스스로 일어서기로 마음먹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그 새벽 오랜 흔들림 끝에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이 지내고 있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얻어준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은 좁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40해를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저것이구나 싶어 나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40해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날 조용히 꺼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하네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힘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남은 나를 미움으로 채우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 나는 당신을 용서할게요. 40해 동안 나를 그림자처럼 부린 것도, 각방 한마디에 나를 내친 것도, 젊은 여자한테 마음을 준 것도 다 용서할게요. 남편의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나를 받아주려는가 보다 하는 기대였겠지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용서하는 것과 다시 함께 사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만 당신에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겨우 내 인생을 찾았어요. 67에 40해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걸 다시 놓을 수는 없어요. 그건 당신을 벌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는 거예요. 당신은 늘 나를 당연하게 여겼지요. 밥을 지어주는 것도, 옷을 다려주는 것도, 아픈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다 당연한 일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나는 40해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당연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한 조각을 나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40해 동안 내가 떼어준 그 조각들을 다 받아놓고도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내 말에 남편은 어깨를 떨었습니다. 나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남은 날 옆에 있는 사람 귀한 줄 알고 사세요. 그게 아들이든 간병인이든 누구든요. 그거 하나 배우려고 당신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거라면 그것도 헛된 세월은 아니겠지요. 남편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래 그게 맞다. 내가 무슨 염치로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져온 반찬통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간병인은 아들더러 알아보라고 했어요. 나는 가끔 이렇게 반찬은 해다 줄게요.
그거면 됐지요? 남편은 그 반찬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떨구었습니다. 원룸을 나서는데 봄 햇살이 참 따스했습니다. 나는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40해라는 긴 세월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접었습니다.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40해를 함께 산 사람과 그렇게 나무로 갈라서는 일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픔 속에는 이상하게도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 사람의 그늘에서 완전히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이가 나에게 예고했던 그 지옥은 정작 그 자신이 걸어 들어간 문이 되었고, 내가 떨어졌던 그 밑바닥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발판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40해 전 시집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26,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새색시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처음 그 집 문지방을 넘던 날, 나는 이 결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결혼이, 이 집이, 이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40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 결혼보다, 그 집보다, 그 사람보다 훨씬 크고 넓은 존재였다는 것을. 나는 그저 나 자신을 너무 작게 접어 그 좁은 틀 안에 억지로 구겨 넣고 살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틀이 부서지고 나니 나는 오히려 활짝 펴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창가에 놓아둔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지난 겨울 죽어가던 화초 하나를 얻어다 심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살아날까 싶었는데 봄이 되니 여린 새순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새순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밑바닥까지 시들었던 이 화초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나는 그 여린 초록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순아, 잘 견뎠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그 뒤로 나는 이따금 남편에게 반찬을 해다 주었습니다. 미움 때문도 미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 40해를 함께 산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인간적인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반찬통을 내려놓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곧 나의 집으로, 나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에게는 서예반이 있었고 순옥이가 있었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반년쯤 뒤 요양원으로 옮겨갔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짊어지는 것. 그이가 뿌린 씨앗은 그이가 거두는 것이고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40해든 50년이든 자신을 다 바쳐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이 배신과 외로움뿐이라 서러우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코 마지막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밑바닥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실은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했든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67에 그것을 배웠고 지금 이 나이에도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나는 곱게 먹을 갈아 하얀 종이 위에 천천히 한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글자는 이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뜻하는 글자, 나아워. 40해를 잊고 살았던 그 한 글자를 나는 그렇게 다시 손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67 최명순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돌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